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담 넘는 남자의 비밀 등 옛날 이야기 6편을 담았습니다. 아로TV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에 가뭄이 들고 외세의 침략도 빈번해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하던 조선 중엽대의 이야기다. 전라도 어느 지방에 아주 성질이 고약한 원님이 새로 부임해왔다. 이 지역은 그렇잖아도 여러 고을마다 못된 원님들이 부임하여 백성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원님마저 성질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방의 원님들이 대부분 포악한 사람들이란 사실에 임금을 원망하며 술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어디에 딱히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힘없는 백성은 그저 당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새로 부임한 원님도 백성들의 흉흉한 민심을 모를 리 없었다. 원님은 민심이 흉흉할 때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여럿이 모여 불만을 터뜨리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를 몰아내려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원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을 붙였다. 3사람 이상 모이면 무조건 포도청에 끌고 갈 것임을 명함. 이체의 놀이, 즉 단오 행사나 농악, 탈춤 등은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 금할 것을 명함.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다. 아무리 심한 가뭄과 폭정이 있더라도 민중이 이를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놀이와 여흥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놀이와 여흥으로 현실의 암울하고 힘든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 놀이와 여흥마저 금한다는 방이 나붙은 것이었다. 방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웜에 이를 어쩐다냐.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한단가. 참으로 독하고 독한 게 우리 원님이구마잉. 어째 저런 방을 붙일 생각을 할 수 있다냐. 그렇게 저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난히 눈빛이 날카로운 한 청년이 있었다. 머슴 돌쇠였다. 돌쇠는 비록 남의 집 일을 해주는 머슴이었지만 집채만한 황소를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장사인데다 신기에 가까운 무술 솜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게다가 돌쇠는 탈춤의 고수였다. 마을에 탈춤 한마당이 펼쳐지면 돌쇠는 신명나는 춤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이 무척 좋아했다. 돌쇠는 방에 씌어진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졌다. 그날 밤의 일이다. 원님이 거처하는 관아는 한밤중에도 횃불을 환하게 밝히고 경비를 서고 있었다. 원님의 지시에 따라 밤낮 없이 이렇게 포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웬 검은 그림자가 날쌔게 담을 넘어 원님의 처소로 다가가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의 얼굴에는 바가지탈 하나가 씌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바가지탈은 탈춤 한마당을 펼칠 때에 그 바가지탈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탈춤을 출 때 바가지탈은 놀이꾼과 구경꾼이 어우러진 한바탕의 즐거운 분위기와 어울려 익살스럽고 정겨운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 어둠 속에서 희미하고 외롭게 그 윤곽이 보이는 바가지탈은 어떤 비장함이랄까, 분노 같은 것을 가득 머금고 있는 듯하다. 그림자는 어느새 원님의 처소 안으로 스며들었다. 원님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다. 바가지탈은 등 뒤에서 칼을 뽑아 원님의 목에 가까이 댔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원님이 번쩍 눈을 떴다. 목숨이 아까우면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라. 바가지탈이 나직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냐? 보다시피 바가지탈을 뒤집어 쓴 정의의 사자다. 네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느냐? 원님은 벌벌 떨면서도 바가지탈을 협박하려고 했다. 내가 살아나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 온 목적 하나쯤은 이루고 갈 수 있겠지. 너의 목적이 무엇인데 그러느냐? 딱 3가지다. 하나는 네가 방에 붙인 것을 내일 당장 거두는 것. 둘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둘이고, 나머지 하나는 네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너의 목숨을 나에게 내놓아야 한다. 내가 살아나가지 못하더라도 네 목숨 하나 없애는 목적 하나는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라고? 원님이 벌떡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어느새 바가지탈의 칼이 원님의 목 바로 밑까지 다가왔다. 화들짝 놀란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다. 네 말대로 할 터이니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주기 바란다. 그렇다면 아까 내가 말한 2가지 사항을 내일 정오까지 실행에 옮기도록 해라. 너는 지금 그렇게 함하고 해놓고도 내일 딴 수작을 할 것이 틀림없다. 내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여 너의 딸아이를 데리고 갈 터이니 공연히 잔머리 굴릴 생각은 말기 바란다. 뭐라고? 내 딸을? 바가지탈은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비호처럼 방을 빠져나가 어느새 원님의 여식이 자고 있는 사랑채에 들어가 여식을 한 손에 안은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무리 포악한 원님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원님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바가지탈이 주문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오 무렵 마을 공터에는 다시 방이 붙었다. 어제 붙인 방의 내용을 철회하고 원님의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었다. 방을 본 마을 사람들은 즐거운 환호성을 지르면서도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일이 이웃 마을과 그 건넌 마을에서 계속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마을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원님이 복정을 일삼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삽시간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바가지탈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 의인은 비호처럼 날쌔다는구먼.
분명코 홍길동이 다시 환생해 우리처럼 힘없는 민초들을 도와주는 것이여. 아따, 힘이 장사라고 하더구만 그랴. 홍길동이가 아니라 그 사람은 꺽정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 분명하더라고잉. 어쨌거나 약 한 달 동안에 걸쳐 바가지탈이 복정 원님들을 징계한 이후 그 지방 민중들은 다시 생기를 찾아 그들만의 잔치를 곳곳에서 벌일 수 있었다. 그리고 민중들은 어느 원님에게 바가지탈이 전하였다는 다음 편지를 읽으며 뿌듯해했다. 탈은 우리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자 복정을 일삼는 너희 쓰레기 같은 인간을 처벌하는 심판자이다. 그리고 이후 이 마을에는 탈춤 놀이를 할 때마다 항상 예외 없이 바가지탈이 등장하여 민중들을 즐겁게 했다고 한다. 물론 민중들은 바가지탈을 보면서 늘 자신의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다. 하지만 여태까지도 이 마을 사람들은 누가 바가지탈을 쓰고 원님들을 응징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냥 길동이나 꺽정이 환생해서 자기들을 도와준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효성스런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지요. 살림이 하도 가난해서 세 식구 끼니 있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먼 데로 돈을 벌러 갔지요. 그래서 며느리 혼자서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해가며 어렵게, 아주 어렵게 사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돈 벌러 간 남편은 돌아올 줄을 몰랐지요. 1년이 다 가도록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러니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졌지요. 아침을 끓여 먹고 나면 저녁거리가 없고 저녁을 끓여 먹고 나면 아침거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눈먼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저는 먹지 못해도 시어머니 밥은 거르지 않고 잘 챙겨드렸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날마다 밥 투정, 반찬 투정을 하고 있었어요. 에이, 요즘엔 내가 입맛이 없구나. 만날 맛없는 나물국만 먹어서 그런 모양이니 이제부터는 기름진 고깃국 좀 먹여다오. 네, 어머니. 다음번엔 꼭 고깃국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참 막막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있으니 없으니 하는 형편인데 무슨 수로 고기를 구할까요? 며느리는 생각 끝에 혹시 물고기라도 잡아볼까 하고 개울에 나가보았지요. 그런데 물고기 잡기는 뭐 어디 쉬울까요?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개울가에 지렁이가 굼지럭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고깃국을 드시고 싶어 하시니 저거라도 잡아다가 국을 끓여 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며느리는 지렁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 갔지요. 그리고 씻고 또 씻어서 국을 끓였어요. 그 국을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렸지요. 시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게 지렁이인지 무언지 알 리가 없었어요. 한 숟갈 떠먹어 보니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얘야,
아니, 이건 무슨 고깃국이 이렇게 구수하더냐. 이제부턴 날마다 이런 국을 끓여다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날마다 지렁이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맛있다면서 아주 잘 드셨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살이 포동포동 올랐습니다. 지렁이 국이 맛있으니까 밥을 잘 먹고 밥을 잘 먹으니까 살이 오르는 것이지요. 이러구러 세월이 흘러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전보다 훨씬 몸이 좋아졌거든요. 아니, 어머니, 뭘 드시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습니까? 어머니가 진작부터 국에 든 고기를 건져다가 말려 삿자리 밑에 넣어놓은 게 있었지요. 아들 오면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그래, 그걸 꺼내서 보여주었지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날마다 이 고기로 국을 끓여 주어서 잘 먹었다. 아니, 어머니, 그건 지렁이잖아요. 뭐야? 지렁이? 깜짝 놀라 소리치니까 그만 눈이 번쩍 떠졌어요. 지렁이국 덕분에 몸도 좋아지고 눈도 뜨게 된 것이지요. 그 뒤로도 세 식구가 오래오래 잘 살아서 아마 그저께까지 살았다지요. 어느 고을에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는 원님이 있었어요. 하루는 원님이 책을 읽다가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뻐근하여 잠시 쉬던 참에 장난이 하고 싶어졌지요. 그래서 이방을 불러들였어요. 여보게 이방, 내가 몇 가지 문제를 내어 자네의 지혜를 시험해 봐야겠네. 이방은 원님이 또 무슨 싱거운 소리를 하려나 싶어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만약 자네가 답을 맞힌다면 돈 1,000냥을 줄 것이고 못 맞힌다면 자네는 그만한 돈이 없을 터이니 그 대신 아내를 걸어야 하네. 이방은 원님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원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짐작도 할 수 없고 전혀 맞히지 못할 엉뚱한 문제를 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이방이 쓰다 달다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원님이 첫 번째 문제를 내었어요. 자네 집 마당의 배나무 가지마다 새가 한 마리씩 앉는다면, 그 새는 모두 몇 마리나 되겠는가? 이방네 집 마당에는 아름드리 큰 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붕 높이 올라간 배나무의 무성한 가지수를 무슨 수로 알아낼 수 있겠어요? 이방은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모르겠나? 그러면 보름달은 하룻밤에 몇 리나 가겠나?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어이토당토하는 문제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눈만 껌뻑거리며 앉아 있었지요. 허허, 참말로 세 번째 문제는 좀 쉬운 걸로 내야겠는걸. 지금 내가 일어날 것 같은가? 계속 앉아 있을 것 같은가? 이방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 떨어뜨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진 원님이 이방을 내려다보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내기에 졌으니 자네가 아내를 데려오는 수밖에 없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네를 가만두지 않겠네.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또 쉬었지요. 이방의 아내가 얼굴빛을 살피며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래, 이방은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원님을 만나서 잘 해결하겠어요. 이방의 아내는 그까짓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하는 것이었죠. 이튿날 아침, 이방의 아내는 일찌감치 곱게 차려입고 원님을 만나러 왔어요. 원님은 이방의 아내가 제 발로 선선히 찾아오자 기분이 매우 좋아 싱글벙글했지요. 동헌 아래에 꿇어앉은 이방의 아내가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원님의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왔다는데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는지요? 난데없는 물음에 원님은 그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치마 두른 여자가 설마 어쩌랴 싶었지요. 그래, 너희 집 배나무에 새가 몇 마리나 앉겠느냐? 네, 모두 2390마리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 작년 가을에 배가 한 가지에 한 개씩 열려서 그걸 죄다 따서 세어보았습니다. 아니라고 트집을 잡을 수도 없어 원님은 다음 문제를 내었죠. 그럼 보름달은 하룻밤에 몇 리나 가느냐? 90리를 갑니다. 이방의 아내가 선뜻 대답을 하자 원님은 어떻게 하느냐고 다그쳐 물었죠. 올 정월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달이 뜰 때 집에서 나서서 친정집 대문에 들어서려니까 달이 지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서 친정집까지 거리가 딱 90리거든요. 원님은 요것 봐라 싶어 잔뜩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만큼은 절대로 못 맞힐 거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내었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앉아 있겠느냐 아니면 일어서겠느냐? 그때 이방의 아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원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울겠습니까? 웃겠습니까? 그걸 알아맞히시면 대답을 하시오. 원님은 말문이 막혀서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었습니다. 운다고 하면 웃는다 할 것이고 웃는다고 하면 운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원님은 이방의 아내를 섣불리 상대했다가는 큰코 다칠 것 같았어요. 더구나 아랫사람이 모두 지켜보는 동헌에서 큰 망신을 당할 판이었지요. 원님은 이방의 아내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일 읽고부터 원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지혜만 믿고 실없는 장난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옛날 금강산에 아주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어요. 총 한 방이면 호랑이와 곰을 한꺼번에 잡을 만큼 아주 대단했지요. 그래서 근처에는 그 사람을 따를 사냥꾼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는데 건너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두런두런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지요. 백두산에는 말이야 사슴이며 곰이 바글바글 한다더군. 허참, 그걸 이제야 알았나? 에이그 이 사람아, 그건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일세. 사냥꾼은 귀를 쫑긋 세우며 그 이야기를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당장 아내와 아들 한수를 데리고 백두산으로 향했지요. 보름이 넘게 걷고 나서야 백두산 밑에 도착했어요. 세 사람이 살 아담한 오두막을 짓자마자 사냥꾼은 첫 사냥을 떠나기로 했어요. 피곤이 풀리면 나가세요. 벌써 몸이 나는 것 같소. 이왕 온 거 시간 끌 거 뭐 있소. 말리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사냥꾼은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흘, 20날이 지나도 사냥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 2달, 그러다 3년이 지나도 사냥꾼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한수도 아버지가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한수는 날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아버지를 본 사람을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수는 굳은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한수야,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신 줄 알고 찾아간다는 게냐? 어머니가 말렸지만 한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소문을 들으니 사냥꾼을 죽이고 사냥감을 뺏는 나쁜 사냥꾼이 백두산 어딘가에 살고 있대요. 총을 잘 쏘는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는 것도 모두 그 사냥꾼 때문일 거예요. 제가 꼭 그놈을 잡겠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한사코 말렸지만 아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백두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내일 당장 떠나야겠어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한없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서 꼭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튿날 한수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백두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낮에는 바위 벼랑을 타고 계곡을 건넜고 밤이면 이슬 내린 고목에 기대 눈을 붙였어요. 나무 껍질과 산나물을 뜯어먹으며 아버지를 죽인 사냥꾼을 찾아다녔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탕! 타당! 총소리에 한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귀가 멍멍했지만 가만히 일어나 총소리가 난 쪽을 찾아보았지요. 멀지 않은 곳에서 총을 맨 사냥꾼이 보였어요. 어깨엔 무엇인지 메고 산비탈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지요. 한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엔 땀이 솟았지요. 그래도 용기를 내 뒤를 밟느라고 몇 발짝을 간신히 떼었어요. 타당! 갑자기 또 한 발 총소리가 났습니다. 앞서 걷던 사냥꾼이 픽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한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풀 속에 웅크린 한수는 온몸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저 사냥꾼을 죽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냥꾼임에 틀림없어. 기다리자. 곧 그놈이 나타날 거야. 1시간쯤 기다렸을까. 정말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어깨에 총을 메고 있는 걸 보아
사냥꾼이 맞는 것 같았지요. 그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냥꾼의 총을 빼내더니 옆에 있는 죽은 멧돼지의 다리를 끌며 어디론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돌아가신 게 분명해. 한수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 사냥꾼을 잡고 싶었지만 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냥꾼의 뒤를 가만가만 밟았지요. 사냥꾼은 깊은 계고 커다란 나무 아래 넝쿨들로 가려진 움막으로 들어갔어요. 여보세요? 계십니까? 누구냐? 한수가 주인을 부르자 사냥꾼이 총을 들고 나왔어요. 한수는 그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지요. 저는 금강산에서 온 마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지쳐서 걸을 힘도 없어요. 사냥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래 위로 한수를 훑어보더니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룻밤만 자고 가라. 가까이서 다시 보니 그 사냥꾼은 애꾸눈이었어요. 한쪽 눈은 움푹 들어간 데다가 얼굴은 구불구불한 수염이 덮여 있어 꼭 도깨비처럼 보였지요. 움막 안 벽에는 곰이며 노루 가죽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혼자서 금강산까지 가는 길이냐? 네. 사냥꾼이 가만 보니 어린아이가 순하고 오갈 데도 없는 것 같아 심부름이나 시키면 편하겠다 싶었지요. 그러지 말고 내 심부름이나 하면서 여기서 지내는 건 어떠냐? 고기 반찬은 떨어지지 않을 게야. 사냥꾼의 말에 한수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거렸죠. 한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물을 길어다 놓고 밥도 지어 놓았어요. 낮에는 움막 안도 쓸고 닦았지요. 애꾸는 사냥꾼은 점점 한수를 믿고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집을 나서자마자 한수는 움막 뒤에 있는 또 다른 움막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벽 가득 총들이 늘어서 있고 또 다른 벽에는 사슴뿔이 가득했죠. 아이고야, 한수는 그 많은 총들 가운데서 바로 아버지의 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총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한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정말이구나 싶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쩌다 이런 나쁜 사냥꾼에게 제가 꼭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갚아드리겠어요. 한수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수는 애꾸는 사냥꾼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일렀던 약단지를 열었지요. 한 숟가락만 먹으면 그 어떤 것도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약이야. 무서운 곰도 이 약이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 그날 밤 늦게서야 애꾸는 사냥꾼이 돌아왔어요. 한수는 상냥하게 말했지요. 시원한 물 좀 드세요. 오늘 사냥은 어떠셨어요? 사냥꾼은 단숨에 물을 벌컥 들이마시더니 투덜거렸지요. 에이, 오늘은 하루 종일 헤매고도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다. 잠시 후 총과 보찜을 풀자마자 애꾸는 사냥꾼은 누워 잠이 들었어요.
한수는 잠시 기다리다가 사냥꾼 콧구멍에 손바닥을 대었지요. 숨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꾸는 사냥꾼은 숨을 쉬지 않았어요. 이제 너한테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버지와 많은 사냥꾼들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구나. 한수는 온막 앞에 등불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주인 잃은 사냥꾼들의 총을 하늘에 대고 번갈아 가며 한 방씩 쏘았지요. 총소리는 어두운 밤하늘을 흔들며 백두산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산골짜기 여기저기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하며 벼락치는 소리가 났지요.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려고 골짜기를 나섰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바위들이 여기저기 솟아나 있는 것이었죠. 하나, 둘, 셋. 애꾸는 사냥꾼에게 죽음을 당한 사냥꾼들 숫자와 똑같네. 한수는 바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고향인 금강산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들을 금강봉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 뒤로 사람들은 한수와 사냥꾼들을 떠올리며 금강봉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정읍을 지나고 가파른 고갯길을 한참 올라 순창으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들판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산이 많은 고을이었다. 순창 현감은 마침 휴가라서 한양에 가고 없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갸륵하고 의욕도 넘치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길을 가다 종복이가 갑자기 진땀을 흘리더니 속이 뒤틀리고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며 쓰러졌다. 전하께서 내려주신 비상약 덕분에 간신히 살렸는데 어찌나 놀랐던지 그야말로 심령 감수했다. 순창을 살피고 옥과를 지나 곡성으로 들어서니 산과 강이 어우러져 경치가 빼어났다.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여기서 가까운 구례에 살고 있지만 찾아가 보지도 못했다. 그 친구가 언제 함께 두류산을 오르자 했는데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될 것 같다. 찾아가면 반가워할 텐데 그리고 따끈하고 맛있는 밥도 한 상 차려주겠지. 이런 친구를 생각하면서 고작 밥상부터 떠올리다니 내가 점점 종복이를 닮아가나. 하루에도 100리 가까이 걷는 강행군에 끼니를 굶기가 일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상해졌나 보다. 아이고, 몇 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인조 임금 때 성희성 어사는 50이 넘은 나이에 암행어사로 활동하셨다던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른 날보다 많이 걸었더니 몹시 피곤한데 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아이고야 고단한 내 신세. 옆에서는 종보기까지 구시렁댄다. 아이고 나리 소희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죽이랑 등이 들러붙겠습니다요. 그러냐 나는 눈꺼풀에 돌덩이를 매단 것 같구나. 둘이 기운이 쭉 빠져서 걷고 있는데 다행히 집 한 채가 보였다. 계십니까? 종복은 집 안이 떠나가라고 소리쳤다. 배가 고프다더니 저렇게 큰 소리는
어디서 나오나 몰라. 그런데 어째 집이 적막강산인 게 몇 번을 불러도 기척이 없다. 그렇게 야심한 시각도 아닌데 벌써 잠이 들었나? 아니면 어딜 갔는가? 아이고, 이러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쩐다. 오늘도 노숙을 해야 하나? 만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 어쨌거나 더 갈 힘도 없어 살인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웬 사내가 다가왔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벌떡 일어섰다. 그 집은 여인네들만 있는 집이라 묵어가기 힘드실 겁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저희 집이니 그리 가시지요. 아이고야, 이런 고마울 때가. 종복이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따라갔다. 그 사내의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초가인데 방 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사내는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고 저녁 밥까지 차려주었다. 꽁보리밥에 묵은 김치와 간장뿐이었지만 정말 달고 맛있게 먹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장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노숙을 할 뻔했습니다. 웬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요. 인사를 나누며 통성명을 하니 사내의 이름은 박태원이라고 했다. 조상 중에 덜어 관직에 나가신 분이 있지만 내세울만 하지는 않고 지금은 그저 평민이나 다름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니 다행이라 허허 웃었다. 그런데 박 씨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다. 내 아무리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지만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주인장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박 씨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더니 곧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아까 그 집은 저희 사촌 형님네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님이 안 계시고 형수님이랑 며느리만 있답니다. 아하, 그랬군요. 그럼 형님은 어디 먼 길이라도 떠나셨나 보. 박 씨는 먼 길이라 라고 혼잣말을 하며 방구들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박 씨 사촌형의 이름은 박태흥인데 이름 그대로 집안을 크게 일으켰단다. 워낙 성실해서 남들보다 몇 배는 열심히 일을 했고 특히 담배나 모카 같은 걸 심었다가 때를 잘 만나서 돈을 제법 벌었다고 한다. 형편이 비니까 조상님들 생각이 난다더군요.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제사 모시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만큼 살도록 돌봐주셔서 고맙다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잡아 할아버지 묘를 옮기기로 했지요. 맞아요. 조상님 묘를 좋은 데다 쓰면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된다면서요? 종복이가 귀를 쫑긋거리며 듣고 있다 한마디 거들었다. 박태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재작년에 호환으로 잃고 손자는 이제 겨우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란다. 박태흥이 명당을 잡아 할아버지 묘를 옮기려고 한 데에는 이 손자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다고 한다. 박태흥은 돈을 아끼지 않고 유명한 쥐관을 불러들였다. 그래서 천하의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 할아버지의 묘를 옮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몽수란 자가 느닷없이 관아에 고소장을 냈다나
자기 외숙모의 묘와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다. 그게 사실은 이방 김범주가 시킨 겁니다. 이몽수의 외숙모가 바로 김범주 어머니거든요. 게다가 그 묘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형님이 기껏 돈을 들여서 명당을 잡아놨더니 이방이 가로채려고 자기 어머니 묘를 몰래 옮겨놓은 거지요. 저런 얌체가 있나? 그렇다면 판결은 뻔한 게 아닙니까? 종복이 다시 끼어들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종놈 주제에 송사까지 다 알고 참말로 피식 웃음이 나온다. 그런데 일이 순리대로 돼야 말이지. 사또가 이방이 김범주 말만 듣고 형님더러 무덤을 옮기라는 거야. 벌금까지 내고 말이야. 박씨 말로는 현감이 평소에 소송 사건을 대충대충 처리해서 원성이 많았단다. 이방이 적어 올린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송사는 이방이 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박태흥이 현감에게 따졌단다.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냐고 말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한다. 감히 수령에게 대든 죄라나. 그래, 형님이 옥에 갇혀 있으니 어쩝니까? 식구들이 옥바라지를 하는데 옥지기들이 보통 못 살게 굴어야죠. 옥에서는 밥을 안 주니까 하루 한 번이라도 밥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뒷돈을 안 주면 얼굴도 못 보게 하니 가장은 옥에 갇혀 있지. 옥바라지 하랴, 뇌물 갖다 바치랴. 이러다 집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박 씨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조상님들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위안을 한다고 했지만 내 말에 박 씨가 얼마나 위안을 받았을진 모르겠다. 다음 날 서리들을 시켜 고을 사정을 염탐하게 하고 나도 돌아다니며 소문을 들어보았다. 박태흥은 고을에서 인심을 잃지 않았던지 동정하는 여론이 높았는데 현감과 이방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듯했다. 서리들과 만나 서로 알아낸 이야기들을 맞춰보니 소송을 해보았다는 사람들의 불만은 얼추 비슷했다. 재판을 할 때 보면 사또 얼굴에 귀찮아 죽겠다라고 써 있답니다. 재판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방 말만 듣고 그대로 판결을 내리기 이쑤래요. 어떨 때는 동헌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전들이 멋대로 처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송사라는 건 사람 사이의 다툼이니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건만 이렇게 송사를 처리하는 자라면 다른 일도 어떻게 할지 불을 보듯 뻔했다. 관아에 출두해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사 문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나마 처리했다는 사건들도 대충대충 처리한 것들 천지였다. 송사의 종류를 보니 재산 다툼이나 빚 독촉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다른 고을에서도 그렇듯 이 고을도 몇 자리 다툼이 가장 많았다. 박태웅처럼 몇 자리를 잡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경우가 또 있기에 알아보았더니 이것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을 한 사람씩 다시 조사한 다음 박태웅을 비롯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한 옥지기들과 형방,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방에게 매를 때렸다. 관아에서 일을 마친 후
모르는 척 박씨네 집에 다시 가보았더니 잔치 분위기였다. 현명하신 어사또 덕분에 우리 집안은 살았습니다. 때마침 암행어사께서 나타나시다니 정말 조상님들이 돌봐주셨나 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어사또 나리를 보내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박씨네 가족이 어찌나 치사를 하는지 무안할 지경인데 종복이 옆에서 한술 더 뜨는 것이었다. 저도 멀리서 봤는데 어사또나리의 인물이 아주 훤하던데요. 어허, 그 녀석 말 한 번 제대로 잘하네. 그래, 내가 한 인물 하긴 하지. 손님께서 복을 몰고 오셨나 봅니다. 박 씨는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더니 주먹밥이며 여비까지 보태주었다. 그것들을 받아드는 종복이의 입이 귀에 걸렸다.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요, 나리. 하고 말이다. 불에랑은 신라 32대 효소왕 때 사람으로 당시 수많은 낭도들에게 존경을 받던 화랑이었다. 그를 따르는 낭도들은 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상이 더욱 그러하였다. 화랑들은 수백 명 내지 천여 명이 무리를 지어 큰 산, 큰 내 등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유람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겪으며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고 도와가며 심신을 연마한다. 그들은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그를 통해 괴로움을 잊고 단결하여 유람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가장 슬기롭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나라에 추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시대의 어진 재상이나 충성된 신하, 용감한 장수 중에는 화랑도 출신이 많았다 한다. 693년 3월 불에랑은 많은 낭도들을 거느리고 금난 지방을 유람하였는데 북명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국경을 경비하고 있던 말갈족들이 습격해와서 불에랑을 납치해 가버렸다. 인솔자를 잃어버린 낭도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 여러 가지로 의논해 보았으나 불에랑을 구출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각자 흩어져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안상만은 불에랑을 버리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 불에랑이 잡혀간 뒤를 쫓아 적국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 불에랑도 안상도 소식이 없었다. 불에랑이 잡혀간 날이 3월 11일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효소왕은 크게 슬퍼하였다. 젊은이들은 바로 나라의 기둥인데 젊은이들을 지도할 훌륭한 화랑을 잃어버렸으니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다. 돌아가신 아버지 시문왕이 동해에서 얻은 만파 식적과 현금을 천종고에 넣어두고 이 두 가지 보물이 있는 한 나라에 흉한 일이 없을 것이라 하였는데 어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나라의 보물을 보존하는 창고인 천종고직이 김정고를 불러들였다. 임금은 황급히 달려온 김정고에게 천종고의 만파 식적과 현금이 제대로 있는가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렸다. 얼마 후에 김정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임금 앞에 나타났다. 겹겹으로 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가놓은 천종고 안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5사람이 자지 않고 교대에 가며 지키고 있던 만파 식적과 현금이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도 덕이 없어 나라의 일꾼인 화랑을 잃고 또 나라의 보배인 식적과
현금을 모두 잃었는고 참으로 돌아가신 부왕께 면목 없는 일이로다. 효소왕은 크게 탄식하고 창고를 지키고 있던 김종고 이하 5명을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현금과 만파식적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1년의 조세를 면제해 주겠노라 전국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현금과 만파식적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고 불에랑과 안상의 소식을 아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불에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금강산 백률사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렸다. 불에랑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향을 피우고 불에랑과 안상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던 것이다. 불에랑이 말갈족들에게 잡혀간 지 2달도 더 지난 5월 15일에도 불에랑의 부모는 백률사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향 연기는 2줄로 타올라 그윽한 향기를 내며 미소 머금은 부처님 얼굴에 감도는데 스님이 두드린 목탁 소리는 고요히 법당을 울리며 퍼졌다. 이때 법당 천장에서 둥기당 하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나라의 보물인 현금과 만파식적이 하늘에서 내려와 탁자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불에랑의 부모는 눈을 의심하여 2 보물을 어루만지며 살펴보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불에랑입니다. 하며 그립고 그립던 불에랑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따라 안상도 나타났다. 불에랑의 부모는 꿈만 같아 불에랑과 안상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너희들 안부를 몰라 부처님께 빌고만 있었다. 그래,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느냐? 불에랑의 부모는 반가움에 못 이겨 불에랑에게 지난 날의 내력을 묻는 것이었다. 저는 말갈로 잡혀간 후 그곳의 부자 대도구라의 종이 되어 그 집에서 기르는 말들에게 풀 먹이는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날마다 대오란이라는 뜰에서 말에게 풀을 먹이면서 얼마나 고향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전과 같이 대오란이 뜰에서 말들을 돌보고 있는데 용모가 단정한 스님 한 분이 손에 만파식적과 현금을 들고 와서 너는 지금 고향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묻기에 저는 그 앞에 꿇어앉아 고국의 임금님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이 심정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하기에 스님의 뒤를 따라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변에서 나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안상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만파식적을 2개로 쪼개서 바다 위에 띄워놓고 안상과 나에게 각각 그 위에 타라고 하였습니다. 스님 자신은 현금을 타고 물 위로 흘러갔으나 잠시 후에는 쏜살같이 하늘로 날아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졌다던 만파식적이 흔적도 없이 제 모습으로 현금과 나란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불에랑의 아버지 대현 아찬이 이 사실을 곧 효소왕에게 아르자 대왕은 기뻐하며 2 사람을 대궐로 맞아들였다. 불에랑과 안상이 만파식적과 현금을 왕에게 바치자 왕은 크게 만족하여 불에랑의 벼슬을 대각간으로 올려주고 안상에게는 대통이란 벼슬을 주었다. 그리고 불에랑의 아버지에게는 신라 최고 벼슬인 대대각간을 내리고 어머니에게는 경정궁주라는 존칭을 내렸다. 천종고를 지키고 있다가 죄 없이 옥에 갇힌 김종고 등을 모두 놓아주고
사과의 뜻으로 계급을 더 높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계급을 올려주고 모든 백성들로부터는 3년간 세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모든 죄인들의 벌을 감해 주었다고 한다. 효소왕은 이와 같이 국보와 국선을 다시 찾은 데 대한 감사를 지극한 정성으로 보답하였다. 가명극에서 탈을 쓰고 추는 춤을 탈춤이라고 하지요. 가면을 쓰고 벌이는 놀이는 농경 사회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을 거지에 감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나 굿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인간과 신, 현실과 이상을 하나로 이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담 넘는 남자의 비밀에서는 못된 원님이 탈춤을 금지하고 3사람 이상 모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 바가지 탈을 쓴 한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권력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마음속 상상력까지는 가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정의를 이루기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라도 정의로운 존재를 탄생시켰습니다. 탈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물건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민중 모두의 얼굴이자 누구도 아닌 동시에 모두일 수 있는 존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탈을 쓴 인물은 특정한 영웅 한 사람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고 싶은 그 민중의 집단적인 의지 그 자체였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쓰레기 같은 권력자가 결국 심판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오랜 소망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야기 속에서 정의를 완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탈춤은 그렇게 웃음과 풍자를 통해 현실을 비추고 세상은 언젠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희망을 끝내 놓지 않았던 민중의 철학이 아니었을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